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이번 시간부터 그 분석 방법에 대한 이 강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유동성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유동성 분석 중에서도 이번 시간은 재무 비율, 그러니까 비율 분석을 이용해서 유동성 분석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유동성 분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비율 분석을 통해서 유동성을 분석하는 방법하고 비율이 아닌 자, 기타의 방법으로 유동성을 분석하는 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비율을 통해서 유동성을 분석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입니다. 자, 유동성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전환할 수 있느냐, 그 능력,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단기 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겠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제 빨리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단기 부채를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기업의 단기 부채를 갚을 그런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즉 단기 지급 능력. 자, 이걸 우리가 유동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동성이다. 자, 보통 이제 이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유동성 분석이에요. 왜 그러냐? 자, 이게 뭐 수익성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유동성 분석을 했는데 유동성 자체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익성이 높고 자식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 유동성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유동성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야. 언제 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동성 분석을 가장 먼저 한다 이겁니다. 자, 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함으로써 만약에 단기 부채에 대해서 지급 능력을 만약에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 기업은 경영 활동의 기회가 당연히 제한되고 위축되겠죠. 그리고 지급 불능이 되면서 파산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주주의 입장에서 어때요?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투자 손실을 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동성 분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비율을 이용한 유동성 분석을 볼 텐데요. 비율을 이용한 유동성 분석,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 자,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의 총론 시간에도 잠깐 나왔는데, 자, 유동성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율이 유동 비율이에요. 유동 비율. 자,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이 있습니다. 당좌 비율. 그 다음에 현금 비율이 있어요. 현금 비율. 자, 비율인데 앞에 이름이 좀 다르죠. 유동 비율, 당좌 비율, 현금 비율. 그죠? 자, 이름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현금이 나오죠. 그런데 이 유동성 분석을 할 때 사실 유동성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현금입니다. 그죠? 유동성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과 관련한 비율을 우리가 보면은 현금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구성 비율이 있어요. 자, 구성 비율. 그죠? 현금 구성 비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 보상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금 보상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차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유동 비율을 볼까요? 자, 유동 비율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비율은 분수다. 분자, 분모. 그죠? 유동 비율은 자, 유동 부채에 대해서 유동 자산의 금액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자, 이거는 처음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공부하시면 이게 유동 부채가 분모였나 분자였나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자, 그럴 때는 그냥 재무 상태표를 생각하세요. 이게 왼편에 자산, 오른편에 부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설을 끊는 거야. 그럼 뭐예요? 부채분의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라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헷갈리지 말고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헷갈리지 않게 돼요. 그죠? 처음에 헷갈릴 때. 자,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다. 그러면 이 유동비율은 여기서 나온 비율은 뭘 말할까? 자, 유동부채 1원당 유동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 금액의 배수가 몇 배냐?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유동부채가 100원이 있는데 유동자산이 300원이야. 그러면 100분의 300 하면 비율은 3. 또는 이걸 퍼센트로도 표시합니다. 300% 이렇게도 말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비율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이런 숫자로 비율을 표시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그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표시할 때는 이렇게 퍼센트로도 표시할 수 있고 그냥 숫자로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율이 3이 나왔다? 이 말은 뭐예요?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분의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부채 1원당 유동자산이 3원 있다. 그 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은 결국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몇 배가 많다? 3배가 많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동비율의 표준 비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2를 봅니다. 200%. 자, 이렇게 표준 비율이 얼마다라고 나오는 게 제가 몇 가지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의 표준 비율은 일반적으로 2 또는 200%. 그러니까 유동 비율의 표준 비율이 2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자, 그것보다 작으면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불량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것도 이제 조금 이게 업종이라든지 그런 특성들을 봐야 되겠지. 그죠? 자, 그다음에 재무제표1 현재의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정태적인 측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유동부채,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무상태표 항목이잖아요. 재무상태표는 언제 기준으로 잔액이 나오는 거고 그 잔액을 가지고 비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결국 이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현재의 잔액 기준으로 작성해서 요 날짜의 유동비율을 말하는 거야. 결국은 요 날짜의 유동비율을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정태적 측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동비율이 그 날짜의 유동비율이 좋다고 해서 이걸 보고 미래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그거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날 기준으로 유동비율이 이렇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를 그거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를 미래를 예상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유동 비율이 지나치게 만약에 높다면 이게 좋은 건가? 유동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 그건 아니에요. 유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유동 부채에 비해서 유동 자산이 지나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자, 유동 자산의 특징은 뭐냐? 단기 자산이에요. 그죠? 단기 자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극단적으로 우리 회사는 뭐 유동 자산이 전부 다 현금이야. 그죠? 자, 100원의 유동 부채가 있는데 300원의 유동 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300원이 다 현금이야. 다 현금이야. 자, 현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무슨 수익성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유동성은 좋아지는데 그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또는 운용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 자, 두 회사가 있는데, 자, 주식회사 서울은 유동자산이 3천만 원, 유동부채가 2천만 원 있어요. 주식회사 경기는 2,5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동 비율 계산하면 쉽죠. 뭐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니까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이렇게 딱 끄면 자연적으로 그냥 분수가 되네. 그죠? 그러면은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주식회사 서울의 유동 비율은 1.5 또는 150% 이렇게 나옵니다. 주식회사 경기의 유동 비율은 2.5 또는 25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일단 두 회사를 비교해 보자. 비교 분석이잖아. 그죠? 두 회사를 비교하면 어디가 유동 비율이 높아요? 주식회사 경기가 유동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경기는 주식회사 서울에 비해서 유동성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두 회사를 비교했을 때 우열은 나왔어. 그런데 절대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쁜 가운데에서 우열이 있는 건지, 둘 다 좋은데 우열이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유동 비율의 표준 비율하고 비교를 해보자. 유동 비율의 표준 비율은 우리가 2라고 했습니다. 즉 200%라고 했어요. 비교해 보면 주식회사 서울은 표준 비율보다 낮습니다. 그죠? 주식회사 경기는 표준 비율보다 높게 나와요. 그래서 표준 비율 대비해서 우리가 봤을 때 주식회사 경기가 유동성은 양호한 거죠. 표준 비율보다도 높고 주식회사 서울보다도 높고, 그죠? 자, 주식회사 서울은 표준 비율보다 낮고 또 경기보다도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 비율, 다음에 표준 비율하고의 비교, 상대 기업하고의 비교 다 지금 열세에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아주 다 이렇게 양호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동 비율을 우리가 볼 때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 분석 대상, 유동 비율을 분석하고 있는 분석 대상 기업이 유동 비율을 혹시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유동 비율 어쨌든 표준 비율보다 높고 적정하게 유동 비율이 잘 나오면 어쨌든 유동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일단 요건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지. 이제 수익성도 보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본적인 일단 요건은 되겠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의도적으로 유동 비율을 좋게 보이려고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동 비율이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딱히 좋지 않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결산기가 되었어. 결산기에 자, 매출 채권 회수를 위해서 막 압력을 넣어요. 아직 사실은 회수할 때가 안 됐는데 매출 채권 빨리 달라고 빨리 지급해 달라고 막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압력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내가 원래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연기하는 거, 빨리 구매 안 하는 거. 왜? 재고 자산을 구매하면 또 현금 또 돈을 써야 되니까 재고의 정상적인 구매는 또 연기시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비축하는 거야. 현금을 비축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부채를 상환을 해버려요. 현금을 비축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유동부채를 상환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면 똑같잖아요. 어차피 현금은 회사의 유동자산이고, 그거 가지고 유동부채를 상환한다? 그게 뭐 잘못된 건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유동 비율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예제가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유동 비율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켜요. 그래서 좋게 보이는 겁니다. 좋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결산기에 가서 그런 행위들을 막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동 비율을 좋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일종의 약간의 그 눈속임 비슷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의도적인 유동 비율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하냐? 자, 분기 단위로, 최소한 분기 단위로 유동 비율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주로 언제 한다고 했어요? 결산기에 가서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산기가 아닌 때에 유동 비율을 계산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분기 단위로 계산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분기별 유동 비율에 비해서 결산기의 유동 비율이 만약에 급격하게 유동 비율이 좋아졌다? 만약에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결산기에 가서 의도적으로 유동 비율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봅시다. 회사가 만약에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갚지 않아도 되는 유동부채가 있어. 그 유동부채를 10만 원을 조기에 상환해버리는 거예요. 자, 뭘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매출 채권을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매출 채권 빨리 받고 현금 빨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정상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재고자산이 있는데 그것도 매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유동부채 10만 원을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 유동부채를 빨리 상환을 해버리는 거야. 자, 이 상환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유동자산이 30만 원 있었고요. 유동부채가 20만 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전에는 유동비율이 얼마로 계산되나? 자, 유동부채 분의 유동자산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유동비율이 1.5가 나옵니다. 150%가 나와요. 이것만 보면 어쨌든 표준 비율보다 작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현금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유동부채를 상환을 해버려요.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자산도 줄어요. 얼마가 줄어? 10만 원이 줄어. 만약 이 유동부채를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매입 채무라고 생각해 봐요. 그거를 조기에 빨리 갚아버려. 그거는 이제 현금으로 갚는다 이 소리죠. 조기 상환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현금 나갔다. 얼마가? 10만 원이 나갔다. 그리고 매입 채무를 갚았다. 얼마를? 10만 원을 갚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금이라는 유동자산도 10만 원 줄고 매입 채무, 유동부채도 10만 원 줄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언뜻 생각하면 아니 유동자산도 줄고 유동부채도 줄고 어차피 똑같이 줄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 때문에 비율이 바뀝니다. 자, 유동자산이 지금 이제 현금을 줘버렸으니까 유동자산이 줄었습니다. 20만 원으로. 10만 원 줄었죠? 현금 줬으니까. 또 유동부채를 갚아버렸으니까 유동부채도 줄었어요. 얼마가 됐습니까? 그래서 10만 원 됐죠? 그러면 이것까지 상환하고 나면 유동 비율이 얼마가 돼요? 2가 돼버리잖아요. 유동 비율이 바뀐다 이거예요. 유동 비율이.
자,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인데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20만 원,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똑같은 분자와 분모가 지금 2분의 3이에요. 그죠? 20만 원 분의 30만 원이야. 그죠? 그런데 원래 20만 원 분의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유동부채도 10만 원 갚았고 현금을 또 줬잖아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가 똑같은 금액으로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이 준 거잖아요.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이 준 거잖아요. 분자하고 분모 중에 어디가 더 많이 줄었어요? 분모가 더 많이 줄었죠. 분모가. 그죠? 20만 원 중에 1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반이 줄어버린 거잖아요. 30만 원 중에 10만 원이 줄었다 이 말은 3분의 1이 준 거잖아요. 분모가 훨씬 더 많이 줄은 거예요. 여기는 조금 줄고. 분모가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비율이란 말이에요. 분모가 훨씬 더 크게 작아지고 분자는 조금 작아지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비율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비율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유동 비율을 관리한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제 그 내용을 봤는데, 자, 이 외부 어떤 시험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의 문제가 가끔씩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국가직 9급 2017년도 문제인데요. 자, 주식회사 서울은 상품을 500원에 구입하면서 대금 중 25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갚기로 했답니다. 결국은 매입하면서 돈을 안 준 거니까 외상 매입한 거죠. 외상 매입한 거. 그러니까 매입 채무입니다. 그죠? 자, 이 거래 직전의 유동 비율이 200%라고 할 때, 자, 이 거래를 통해서 유동 비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를 한번 보면, 자,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의 상품 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0원 중에서 250원은 현금을 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250원은 어떻게? 자, 매입 채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자, 이렇게 분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지금 상품이라는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에 들어가요. 그죠? 유동자산에 포함되고, 현금도 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유동, 비유동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할 때 유동, 비유동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유동자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가 당좌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고자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재고자산 안에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뭐 제공품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 당좌자산 안에 현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유동자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걸 보면 상품이라는 유동자산은 500원만큼 증가했는데 현금이라는 유동자산은 250원만큼 감소했어요. 따라서 순수하게 보면 순 증가액은 유동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다? 유동자산은 250원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매입 채무는 뭡니까?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 자, 우리 재무상태표, 저 앞에서 재무상태표 할 때 그때 유동, 비유동 배웠고, 뭐 유동자산이 어떤 거, 유동부채가 어떤 거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유동,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자, 그 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란 말이에요.
유동부채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250원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유동부채도 250원 증가했고 유동자산도 250원 증가했네요. 똑같은 금액으로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유동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라고 했잖아요. 헷갈리면 실제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해보는 거야. 헷갈리면. 자, 200%라고 했으니까 그냥 임의의 숫자를 내가 넣어보는 거야. 여기 250원, 250원 이렇게 나오니까 다 증가한 거니까 우리가 유동부채를 100원이라고 생각하고 유동자산을 2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동 비율이 200% 나오잖아요. 자, 출발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모의 유동부채도 250원 증가했죠. 분자의 250원 또 증가했죠. 그러면은 350원 분의 450원이 되죠. 그럼 유동 비율이 얼마 나올까? 1.3이 나와요. 자, 원래 200%니까 2죠, 2. 유동 비율이 2에서 1.3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줄겠죠. 줄겠죠. 그러니까 250원 증가, 250원 증가하면 무조건 1.3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만약에 이게 유동부채가 400원이고 유동자산이 800원이고 그래도 200% 아닙니까? 그러면은 250원, 250원 증가하면 이 숫자는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럼 또 다르게 나오긴 한데 어쨌든 200%보다는 작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202에서 1.3으로 유동부채는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경우는 자, 일단 유동 비율에서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똑같은 금액으로 증가하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유동부채하고 유동자산이 지금 200%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어쨌든 유동부채보다 크잖아요. 지금 200%니까 2배로 크잖아요. 근데 금액은 똑같은 금액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100원이었는데 250원 증가하는 거하고 200원이었는데 250원 증가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증가한 겁니까? 어떤 게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100원이었는데 250원만큼 더 내가 생기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지. 증가하는 그 증가율로 보면 더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유동자산은 요만큼 증가한 거예요. 지금 분모가 훨씬 더 커졌죠. 분수인데 분모가 훨씬 커지면 비율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 작아진다 이거예요. 유동 비율은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을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면 자, 기업 간, 기관 간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유동 비율 계산했으면 그거 가지고 유동 비율 표준 비율하고 해보니까 양호하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의 총론에서도 봤지만 비교 분석, 추세 분석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 분석, 즉 기업 간, 기관 간 비교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장기간의 유동 비율의 추세도 분석해보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유동 비율의 전체적인 유동 비율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앞으로 이 부분의 말은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모든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는 모든 재무제표 분석에 이거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 분석 한 번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비교 분석, 추세 분석 다 해봐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모든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유동성 분석할 때 당좌 비율 나오는데 이거는 자, 분모는 똑같아요. 유동부채. 근데 분자가 뭡니까?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 자, 그러면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당좌자산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동자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둘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유동성이 높아요? 당좌자산이 더 유동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현금이 당좌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재고자산은 어쨌든 내가 지금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이걸 현금화 하려면 판매를 해야만 내가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당좌자산이 더 유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재고자산을 일단 제외하고 당좌자산만으로 유동성을 분석하자. 그게 당좌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유동 비율보다 유동성을 좀 더 엄격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좌 비율의 표준 비율은 1, 즉 100%입니다. 100%.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전체 두 회사가 있어요. 자, 주식회사 서울은 유동자산이 3천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유동자산 3천만 원 중에서 자, 이 유동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봤더니 현금 200만 원이 있고요. 매출채권 8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2천만 원이 있더라 이거예요. 경기는 2,500만 원 재고자산 중에서 300, 1,400, 800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 유동부채는 1,0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당좌 비율을 계산해 보면 자, 그러면 당좌자산이 얼마냐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는 뭐 유동자산 해봐야 뭐 몇 개 항목이 안 되니까 바로 알 수가 있겠지. 뭐 현금하고 매출채권 요거 두 개 합하면 당좌자산이네?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유동자산에 항목이 엄청 많아. 그러면 일일이 당좌자산을 찾아가지고 플러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 부분만 빼내면 나머지는 다 당좌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경우는 뭐 몇 가지 항목이 안 되니까 바로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당좌 비율을 계산해 보면 자, 유동부채 2천만 원, 그다음에 당좌자산은 1,000만 원이죠. 자, 당좌 비율은 0.5, 즉 50%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주식회사 경기의 당좌 비율은 1.7, 자, 170%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 둘 사이를 비교하면 주식회사 경기의 당좌 비율이 더 크게 나옵니다. 자, 유동성이 더 높게 나와요. 양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 비율하고 비교해 보면 당좌 비율의 표준 비율은 1이기 때문에 표준 비율하고 비교해 보면 주식회사 서울은 표준 비율보다도 낮아요. 주식회사 경기는 표준 비율보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당좌 비율을 봤을 때 유동성이 양호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상품을 500원에 구입하면서 대금 중에 2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갚기로 하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예제 아닙니까? 자, 앞에 유동 비율 할 때 나왔던 예제입니다. 그런데 뭐만 지금 바뀌어 있냐? 여기서 거래 직전에 당좌 비율이 200%라고 할 때 이 거래가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저 앞에 있었던 예제하고 비교하면 당좌 비율, 유동 비율 그 부분만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원래 이 2017년도에 이 문제에서는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 다 같이 지금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배우면서 제목이 유동 비율이 아니고요. 당좌 비율을 해야 되는데 당좌 비율을 받게 되는데 제목이 잘못됐네요. 자, 당좌 비율. 자,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지만 상품 500원, 현금 250원, 매입 채무 250원. 동일한 분계입니다. 그죠? 자,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당좌자산이 아니에요. 그죠? 유동자산이지만 당좌자산은 아닙니다. 현금은 당좌자산이에요. 그러면 당좌자산만 보면
현금밖에 없네. 근데 당좌자산은 250원만큼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 아닙니까? 자,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인데 유동부채는 증가했어요. 자, 당좌 비율은 어때요?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 유동비율 할 때처럼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어 사실. 그죠? 유동부채는 증가했고 당좌자산은 감소했고 그러면 당연히 비율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지. 감소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굳이 한번 해보면 자, 유동부채는 200원이고 당좌자산 400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죠? 200%니까.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유동부채는 250원 증가했는데 당좌자산은 250원 감소했어. 그러면 비율은 0.3이 나오죠. 200%였는데 0.3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당좌 비율은 감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금 관련 비율을 보면 자, 현금 관련 비율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현금 비율, 또 하나가 현금 구성 비율, 또 하나가 현금 보상률 세 개가 있었는데요. 자, 현금 관련 비율이 이렇게 또 중요한 이유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할 때도 또 여러 번 나왔었고요. 현금 흐름표 우리가 앞에서 재무제표에 의해 현금 흐름표 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동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현금 관련 비율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 관련 비율은 유동성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무제표 항목이다. 자, 먼저 현금 비율을 살펴보면 현금 비율은 자, 분모는 똑같습니다. 유동부채예요. 분자는 뭐다? 현금 비율이니까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유동부채에 대응되는 현금의 비율이다 이거예요. 대응되는 현금의 비율이고 이걸 뭘 말하나? 이 비율은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가 지금 1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0.5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비율은 뭘 말하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단기 부채, 즉 유동부채 중에서 50%는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그냥 갚을 수 있어. 유동부채의 50%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다 갚을 수 있어. 그럼 나머지 50%만 뭘로 갚으면 돼요? 다른 당좌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갚으면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이 비율이 높을수록 어쨌든 유동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자,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유동부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현금 비율을 같이 비교해 보면 자, 분모는 다 뭐였냐? 유동부채였어요. 그래서 분자가 자, 유동자산이면 비교하면 유동 비율이고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하고만 비율을 내보면 그건 당좌 비율이고요. 당좌자산 중에서도 현금하고만 비율을 내보면 그거는 현금 비율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구성 비율은 이건 말 그대로 구성 비율이죠. 구성 비율. 자, 구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액 중에서 현금이 몇 %일까? 이 말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분모에 뭔가 총액이 들어가는데 분자는 현금이 들어가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들어가는데 분모가 뭔가 총액이 들어가는데 뭐의 총액이 들어갈까? 자산 총액이 들어갈까? 뭐가 들어갈까? 그게 이제 궁금하겠죠. 그러면 현금 구성 비율은 자, 분모의 총액은 총액인데 뭐의 총액? 그렇죠. 유동자산의 총액이에요. 유동자산의 총액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이게 이제 현금 구성 비율이에요. 자, 유동자산 중에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유동자산의 내부 구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금 보상률은 자, 분모가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그리고
분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단기 차입금이 100원이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금 60원 보유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이 비율은 0.6이 나오겠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단기 차입금 중에 60%는 우리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 다 해버릴 수 있어. 그럼 나머지 40%는 현금 이외에 다른 당좌 자산이나 재고 자산을 가지고 갚을 수 있어. 이 말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금 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보상률은 기업이 현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현금 보상률. 자, 유동성 분석을 위한 재무 비율. 자, 유동 자산이 있고요. 자, 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사이에 요 밑에 이제 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분수 아니에요, 분수. 분모의 유동 부채, 분자의 유동 자산. 자, 이걸 가지고 대비하면 자, 무슨 비율? 유동 비율입니다. 그죠? 자, 유동 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 즉 유동 자산 중에 재고 자산을 뺀 나머지는 다 당좌 자산이잖아. 당좌 자산하고 유동 부채하고 분모, 분자, 당좌 비율. 그죠? 그 다음에 당좌 자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유동 부채하고 대비해서 분모, 분자 하면 이건 무슨 비율? 현금 비율. 유동 당좌 현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현금 비율.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유동 부채 중에서도 내가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 유동 부채 중에서도 단기 차입금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왜 단기 차입금은 뭘로 갚아야 돼요? 단기 차입금은 당연히 현금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은행에 대출 받았다면 은행에 현금으로 갚아야지.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비교를 한다 이거예요. 분모의 단기 차입금, 분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무슨 비율이 됩니까? 현금 보상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금 보상률. 그리고 전체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다? 그게 바로 무슨 비율이다? 현금 구성 비율이다. 자, 현금 관련 비율 예제 6번째 예제인데요. 전체 유동자산이 2,500만 원인데 현금성 자산이 300만 원이 있고요. 매출 채권 1,400, 재고자산 800이 있어요. 유동부채는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현금 관련한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유동부채 중에서 총 1,000만 원인데 이 중에 단기 차입금은 400만 원인데 이 유동부채 안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먼저 현금 비율 계산해 볼게요. 현금 비율은 뭐분의 뭐예요? 유동부채분의 현금이죠. 그러니까 자, 10분의 3입니다. 그죠? 0.3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유동자산 중에 유동부채의 30%는 우리 회사의 현금으로 갚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현금 구성 비율은 자, 유동자산이 2,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300만 원은 현금이다. 이 말이죠.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25분의 3이에요. 0.12예요. 그죠? 자, 유동자산의 12%는 현금이다. 이 말입니다. 현금 보상률은 자, 유동부채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이 단기 차입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분의 현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4분의 3입니다. 0.75야. 즉, 우리 회사의 단기 차입금의 75%는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진 현금으로 갚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참고로 이제 보세요. 자, 제가 그 이전 시간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거기서 기업 경영 분석 이걸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다. 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찾아서 몇 가지를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이 3기년을 가지고 보면
자, 전자업종만 한번 볼게요. 전자업종만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194. 자, 요거는 이제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그러니까 1.9, 194. 2016년에 183. 2017년에 155.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표준 비율 2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단은 대기업도 표준 비율 2보다는 조금 낮게 나옵니다. 대기업에. 근데 거기다가 또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3개년만 보면 지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와요. 139%, 1.4라는 거 아니야. 1.4. 141%, 146%. 오히려 중소기업은 유동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자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 업종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을 보시면 역시 이번엔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자동차. 그냥 전자를 볼까요? 예, 전자를 한번 봅시다. 전자를 보면 대기업의 당좌 비율은 171%, 163%, 136%. 자, 당좌 비율은 1이 표준 비율인데 일단은 1보다는 높죠. 100%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앞에 유동 비율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당좌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반대로 1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조금 당좌 비율은 상승하고 아까 유동 비율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현금 비율 역시 보면 자, 전자의 경우에는 자, 15%랍니다. 이 현금 비율은 뭐였습니까? 유동 부채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현금 비율이잖아요. 그죠? 15%, 13%, 11%.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중소기업은 26, 27, 30. 자, 전자업종의 경우에 자, 유동 당좌 현금 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조금씩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동성 분석, 그중에서 비율 분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